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한 특정 문건을 들이밀면서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라고 추궁하자 제게 보고되는 국정원 문건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코미디가 든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거를 보고 받았어요. 아니면 처음 보는 문건이에요. 그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나한테 보고되는 건 따로 있어. 수사의 빌미를 더 주는 거야. 요 말 잘했으니까 1년 감형해 주자. 안 돼. 가중처벌.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루트로 받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직보받았겠죠. 국정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자기가 계속 받아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건으로 보고를 받았다. 다른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올라가지 않는 보고서가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비공식이 있다. 비공식 라인에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국정원장 독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독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최순실한테 보내서 국정 통치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하네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는 이제 검찰발 이야기잖아요. 검찰발에서 이렇게 나오면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응답을 할 겁니다. 어떤 이러한 형식으로 아마 갔을 거다라고 조사를 해서 응답을 하고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김기춘 말고 다른 라인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국정원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민정수석실로 계속 보고는 되는데 네. 그중에 다 자기가 받아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간추린 것만 자기가 받아본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거는 국정원이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최순실이 걸러서 박근혜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 왜 그러냐면요. 국정원이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직속기관이어서 바로 보고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로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인 루트고요. 그것을 푸른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그 비서실이나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가 알아야 될 거, 몰라도 될 거를 이렇게 취사 선택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 그걸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든 조작을 하든 해서 그거를 다른 라인으로 직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우리가 있고. 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민정수석실은요. 정보가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올라온 정보가 취합되고요. 안보실장 국방부에서 올라온 문건이 취합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은 이 실 산하가 아니에요. 맞아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독립된 기관인데 국정원은 원래 그 만드는 취지 목적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실장급 산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예를 들면 간첩단 사건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간첩단 사건이 국정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를 했거나 또는 이 간첩단 사건의 취지를 실장이 보고했거나 이 두 루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네. 그러면 국정원의 제2차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 세력들이 최순실과 연동이 돼서 최순실이가 수시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정원장이 매번 찾아가서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국정원장이 그 문건을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누구한테 보고했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보고했다는 최순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라인으로 누구에 의해서 보고가 됐는가는 조사하면 나오는 거고 그건 국정원은 그 감찰 조사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형식의 문서가 박근혜한테 보고가 됐고 그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 문서가 어디로 갔는가. 그게 그 봉인된 자료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임의로 파기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보고 라인은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나올 거고 그 서류의 존재 부분은 이건 검찰이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정원이 행한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들 자체가 불법적인 건데 이 불법적인 것들 박근혜가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뭐 이런 것이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발점은 블랙리스트 작성한 그렇지. 국정원이 작성한 이걸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에 있어가지고 사적 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까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장 최순실 이 라인으로 뭔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공식 라인으로는 왜 그 당시에 이병호 그렇죠. 국정원장 출신의 비서실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김규춘이 물러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보고받았는지 이런 것도 관심 사항이 되는데 어쨌건 국정원은 바이러스나 잡초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민주정권 들어서가지고 니들은 간첩 잡는 것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뭔가를 이렇게 청산을 해놨어.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본능적으로 이 새끼들은 정권을 위해서 댓글 작업 같은 거 요런 작업하고 누구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이런 짓거리 하다가 또 민주화가 되면 지금 이게 계속 그 반복되는 그 예, 사이클이잖아요. 반복되죠. 과거에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쓰이면 안 되잖아요. 국가를 지키는 국가 용도로 써야 안보를 위해서 되잖아. 써야죠. 그렇죠. 아,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에피소드에도 계속 국정원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정원이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털어봐야 되는데 제가 국정원을 요즘 공부를 계속 깊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데 의금부가 전신이더라고요. 의금부에서부터 발전을 쭉 해오는데 여기에 제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의금부의 권력들이 경찰과 기무사가 나눠 가져요 또. 그러니까 경찰, 기무사, 그다음에 국정원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가 안 됐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의금부에서 현재까지 중종을 걸쳐서 어떤 쭉 오면서 한 번도 과거에 근본적인 의금부의 정신을 한 번도 현대화 시켜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부터 해온 일이 바로 이 짓만 계속 해왔어요. 그게 언제 때부냐면 의금부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 총독부 산하의 업무를 또 의금부에 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금부에서 또 미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다시 얘들을 경찰로 또 이양을 해. 그다음에 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중정을 만들어. 그래 중정에 또 이양을 하는데 불안해 이 새끼들이 날 죽일까 봐. 그래서 기무사령부한테 또 권한을 줘. 그다음에 이것도 불안해. 그래서 경찰 저기한테 치안과에 또 줘. 예. 확대해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도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국가 보위를 해본 적이 없어. 사람 보위만 해본 거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 홍보 같은 거 하려고 그 당시 그 담당했던 바로 그 이창호 처장인가 하시는 분이 증언한 거예요. 국정원 간부가 와서 국정 홍보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랬다는 거야. 지금 그게 요즘 말하면 그게 댓글 작업 같은 거야. 막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여론 조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안 돼. 당신네들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고 딱 끊어놨던 거를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중요한 그 고리가 있잖아요.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하지만 반대 논리에서 확실하게 끊어놓지 않으면 항상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 요 논리로 접근해서 이걸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렇지. 예. 요즘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혁이 돼야 되겠지만 국정원 자체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뒷조사 해가지고 협박하고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야당 정치인 이상하게 뭔가 좀 후퇴돼 버리는 경우는 예. 뒷조사의 역할이 컸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방송은 이제 뭐 정의롭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어. 그런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거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을 아니 더불어민주당까지 뒤 그린 사람들을 다 한번 국정원 통해서 한번 캐보고 마지막으로 써먹고 여기까지만 인이 있겠지. 저도- 그거를 쓰면 되는 거지. 저도 그 간절히 소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을 총동원해서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이 두 개로 한번 작사를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예를 그리고 들면 법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런 거지. 쌍차하고 용산을 때려잡았던 특수 경찰들을 동원해서 네. 자유한국당에 난입해서 거기에 범죄자들 다 정의봉으로 때려잡아 죽이자는 거잖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아니 죽이는 건 안 되고 어쨌든 포박을 해야지. 포박. 어쨌든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 팀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눈물도 날라고 해요.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놈의 원칙을 지킨다고 다 풀어줘. 방송이고 뭐고 알아서 니네들 국민들 다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지나 또는 10년 지나서 애들이 조용히 있어. 간첩도 안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극우 세력들이 재집권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또 원상복구돼. 갑자기 막 간첩을 만들고 예. 때려잡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악습을 막을 수가 있는 거냐. 지금 이게 직면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권력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법으로 못 박아야 돼요. 법도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선결 조건이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명박이처럼 100년 우리가 잡으면 돼요. 아, 그렇죠. 일단 여당이 과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한 후에 법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국정원법도 바꿔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법 그리고 수사권 다 없애버리고 국정원을 그리고 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테러 방지법 만들어 놓은 거 폐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무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이거는 법안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슴이 아프더라도 다음 총선까지는 끊임없이 떠들어서 싸워야 되죠. 예, 싸워서 어떻게든 그 목표를 관철할 수 있게 그 의석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야만 그 개혁이 더 세져요. 그렇죠. 예.